안녕하세요. 밝고 귀여운 30대 여성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부모를 속이고, 친구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는 사기꾼들의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어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면 인간에 대한 불신과 트라우마가 생기죠. 저 또한 최근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내면적으로 그리움을 가진 청년의 마음으로 만난 조잡한 사이코패스 사기꾼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먼저, 저를 소개하자면 심리학을 전공한 대학원생이에요. 아직 졸업을 못해서 휴학 중이고요.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어서 심리학을 전공했지만 어려워서 고민했던 중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결혼한 지 4년이 되었고 정말 최고의 남편이에요. 아직 아이는 없고 시댁에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가졌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프로이트의 꿈을 산 적이 있었어요. 그 책을 사서 읽진 못했지만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말이 있죠. 말이나 행동에 실수란 없다는 것이 있어요. 사회적 상황 때문에 실수로 포장되는 것이지 그 사람 본심이라는 내용이 인상 깊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유심히 보면서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지 생각했어요. 저 사람의 행동이 말이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난히 사람의 본심과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심리학 전공자라는 걸 아는 지인들은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요즘 우울한데 나 어때? 혹은 남자친구랑 싸우는데 남자친구 심리는 어떤지 같아. 이렇게 자신의 심리를 이해해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심지어 대학교 2학년 때는 엄마가 잘 모르는데 엄마 친구들 상담 예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이나 했죠. 어디 보자. 너는 현재 확증 편향에 빠져 있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과 가치관에 맞는 정보만 주목하고 그 이외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해. 안 그러면 평생 친구도 없이 살 수도 있어요. 당신의 남자친구는 남에게 문제가 생기면 남을 탓하고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추사라고 불리우는 자기 방어 기제로 성숙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또한 사실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해석하여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된다면 이것은 편견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당신은 그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려는 시도는 상대방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일 뿐 놀랍거나 재미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심리학 공부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남편과의 만남도 심리학 공부를 통한 것이었으며 그의 성격이 확고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점을 이메일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결국 표면적 매력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안정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잘생긴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차별을 받는 실험이라는 주제로 사전 미팅을 진행하면서 저는 만난 사람이 평생 함께해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제가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잘생긴 남자를 얻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생긴 사람들은 항상 주목을 받고 이성에 대한 호감에 익숙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경쟁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들을 마음 한구석에 두고 있지만 찾을 수 없는 이미지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엄마와 같은 이미지를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엄마의 외모가 아니라 성격이나 느낌과 같은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죠. 남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여성의 원형에 가까운 존재로서 그들에게 엄마의 이미지로 어필할 경우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인 어머니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제 어머니는 눈물이 많고 해맑고 귀여운 소녀 같은 면이 있으면서도 지혜롭고 현명한 분입니다. 그녀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밝고 건강하며 내면은 강인한 스타일입니다. 저는 그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으로 어머님께서 아주 인상적인 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분을 만난 건지 어머님의 인격이 대단한 것 같아서 무서울 정도예요. 어머님은 저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지만 대신 제게 부탁을 하며 상대방에게 살짝 번거로움을 줍니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며 사귀는 관계로 발전해 나갑니다. 저희가 만남을 이루어지게 하려 했던 것을 알게 된다면 감동받아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저희가 결혼까지 한 사연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남편을 칭찬하고 친근한 행동을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친밀감을 형성하였습니다. 남편이 1년 만에 제게 청혼을 하였고 당연히 기쁨으로 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지혜롭고 다정한 분으로 맞이하여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할머니의 손가락에 부여있는 슬픔이 존재하였습니다. 남편은 시동생의 양다리에게 미안하고 감노해야 합니다만 시동생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편 시동생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끊임없이 눈물을 훔치며 속삭입니다. 그러나 시동생은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밝은 마음을 유지하고 힘을 줍니다. 역시 시동생은 자존심이 높고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동생은 과거에 갇히지 않고 운명이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휠체어에 앉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는 시동생은 마침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자신의 건물 1층에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물론 사장님은 부모님으로부터 상가 건물을 상속받아 창업이 수월했겠지만 사장님의 사업 아이디어도 좋았어요. 친절하고 정성스러운 서비스와 맛있는 커피로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해서 사장님의 카페는 더욱 번창했어요. 오픈한 지 몇 달 안 돼도 매출이 2천만 원까지 올랐고 이제는 직원이 5명이나 될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사장님의 커피는 특히 인정받았어요. 그 녀석 커피 맛이 말이에요. 맛있나요? 네, 정말 진하고 특별한 맛이에요. 여기 커피가 정말 좋네요. 앞으로도 자주 찾을게요. 호랭이 하나 더 그리고 맛있는 커피 한 잔 주세요. 포텍스그프 K푸드포 제인피그 조제이 AO이제 꼭 구입하세요. 벌써 든든했어요. 아, 그럼 저도 커피 한 잔요. 참 맛있어요. 자신감에 가득 차서 믿을 것을 흔들리지 않고 연구하였던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용처럼 사장님도 자신의 커피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처음 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구랑 가봐요가의 남편이 커피를 평가함으로써 창업자의 자부심이 이루어진 가게였습니다. 그날은 정말 갑작스럽게 다가온 날이었어요. 그날 시동생이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여성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기로 했죠. 그녀는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것도 몰랐는데 갑자기 결혼까지 약속하고 나서 우리에게 인사를 시켜주겠다면서요. 그녀의 이름은 박세은이고 95년생으로 29살이에요. 시동생과 동갑이고 카페 매니저에서 일하다가 최근에 작은 회사에 취업한 것 같아요. 세은 씨는 유치원 놀이 강사 시절에 자주 카페에 들러서 시동생과 앉아서 대화를 나누곤 했었답니다. 어느 날 비 내리는 날 천둥번개에 놀란 세훈 씨를 시동생이 섬세하게 챙겨주다가 서로 눈이 마주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세훈 씨는 무슨 이유인지 가늘고 긴 눈과 미소가 매력적이었는데 야른 입술은 조금 고집스럽게 보였어요. 세훈 씨와 세은 씨는 함께 있을 때 누나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이는 동갑인데도 불구하고 노안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았답니다. 대화를 할수록 그녀의 느낌은 더욱 강렬해졌어요. 그녀의 집은 전형적인 서울 출신 중산층 집안이었고 부모님은 매우 침착하고 예의 바르셨어요.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죠. 전년도 퇴임하신 분이시며 친절하시고 어머님은 화가이시지만 대학에서 강의도 하신다고 해요. 두 분 모두 좋으시고 자녀들에게 성질을 내지 않으셔서 좋다고 합니다. 오빠는 변호사이시고 로스쿨을 지방에서 나와서 학력을 중요시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타인의 일인 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독특했고 신체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체 언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세훈 씨는 이야기를 할 때 옆 사람을 자주 쳐다보거나 눈빛이 강하다고 합니다. 출신 대학교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도 체크한 듯 합니다. 슬래시 전공이 뭐였나요? 문학 콘텐츠 학부 나오셨어요. 참 잘 먹는 식당이 숙박 캠퍼스 정문에 있는데 수제버거가 유명하다고 해요. 업타운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지방 김보스가 아닌 서울 캠퍼스에서 나오셨어요. 서울 캠퍼스라고요? 홍익대학교 문학 콘텐츠 학부가 서울 캠퍼스에 없다고 알고 있지만 지방 캠퍼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문화 콘텐츠 학부가 지방 캠퍼스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서울 캠퍼스 맞아요. 4년 동안 다녔던데 제가 착각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캠퍼스로 옮겨졌나 봐요. 정보 업데이트가 늦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느냐고 했더니 남편이 끼어들어서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렇네요. 채훈 씨는 전공과는 다른 일들도 많이 하셨네요. 네, 그때까지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처음에 자리를 잡기 위해 다양한 알바도 했어요. 전에 있던 직장에서 24시간 일했었네요.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하여 옷을 갈아입고 샤워한 뒤 다시 택시를 타고 아르바이트를 다녀왔어요. 다른 친구들이 8시간 일할 때 저는 3배나 더 일한 것 같아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견뎌냈어요. 하지만 이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견디게 되었고, 나도 조금은 휴식을 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현재 다니는 회사를 옮겼어요. 연봉은 3천 정도이지만 야근도 없고 주말에도 일하지 않아서 만족하고 있어요. 어떤 여자가 이야기할 때 눈을 크게 뜨고 계속 주변을 살피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것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이라고 하죠. 만약 거짓말하면서도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눈치를 채기 어렵고 시선이 변화하지 않죠. 하지만 눈을 크게 뜬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동안 마음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눈동자가 흔들리거나 시선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거나 손발을 움직이는 반응을 보인다면 의심스러워해야 해요. 혹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가 예민하고 민감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도 대한 동사를 확인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요. 요즘에는 정말 서둘러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지민이는 친절한 사람이지만 결혼을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엄마는 너무 빠르다고 생각한 거지. 나이가 젊어도 결혼은 신중하게 하는 게 중요해. 혹시 시동생이 사고를 당했다는 건 무슨 일이야? 처음 만난 여자친구인데 어떻게 시동생이 그렇게 좋아할 수 있었을까? 세은 씨가 찾아오면 시동생은 눈에 불을 켜고 환한 미소를 띠는구나. 결혼을 서둘러 하지 말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해. 변호사인 세윤 씨의 오빠가 대표로 사과를 했어요. 아유,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운전도 못하는 운전기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바보 같은 교통체증만 아니었으면 일찍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조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 시간에 나왔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아직도 미안하게 됩니다. 아니라고 해요. 우신내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도 방금 도착했어요. 세훈 씨 말로는 부모님이 아주 예의 바르다고 했는데 말 한마디에도 너무 신중하셨어요. 너무 말조심을 하다 보니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대답을 하고 변호사 오빠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이 집안의 실세가 누구인지를 잘 알 수 있었어요. 변호사 오빠는 셋이 가족의 대표로 대화를 주도했지만 사람이 좀 경쾌해 보였어요. 시어머니도 뭔가 석연찮은 기분이 들었던지 이런 질문까지 하셨어요. 딸들이 보통 아빠를 닮는다던데 딱히 그렇지도 않네요. 이번에도 변호사 오빠가 대답을 했어요. 제 딸이 보통 아빠를 잡는다고 하거든요. 제 동생은 왜 탁을 했을까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를 빼오다 박았어요. 저와 어머니는 외할머니를 닮았는데 예전에 제 친구들이 가족인데도 안 닮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했어요. 그런가요? 그래도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아시던데요. 성격이나 말투가 붕어빵이라고 해요. 거짓말쟁이들은 침묵을 싫어해서 필요 이상으로 말을 해서 침묵을 메꾸려 하죠. 필요 이상으로 상대가 물어본 것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또한 간단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죠. 불필요한 단어, 번잡한 문장 구조, 애매한 표현으로 거들 부풀리죠. 보잘것없지만 그럴듯한 세부사항을 사용해요. 뭔가 숨기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심리학적으로 예비동처를 분석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보, 세훈 씨 말이야 좀 쎄하지 않아.
오, 좀 남다른 구석이 있지? 자기 말 잘 안 하고 그렇지. 평소에는 말이 없는데 입을 열었다 하면 미친 듯이 빠르게 속사포로 말하잖아. 그리고 말이 간결하지가 않고 군더더기가 많아. 말이 지저분하게 많다는 건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만큼 숨길 거리가 많다는 건데. 이게 범죄자들의 특징이거든. 오 박사님 너무 나가신 것 아닐까요? 농담 아니야. 소시오패스는 진짜 거짓말을 태우니 한단 말이야. 거짓말을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데. 제가 삼촌이라고 말한 것도 있었고, 어느 날은 사촌이라고 말한 것도 있었어요. 매번 틀리니까 학교도 서울 캠퍼스라고 밀어붙여서 내가 잘못 알았던 것 같다는 걸 나중에 확인해보니 사실 문화 콘텐츠 학부가 지방 캠퍼스에 있었어요. 거짓말을 해도 누나나 엄마는 깜짝 놀라지 않고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 자신도 소름 끼치게 소시오패스 같다고 생각해요. 거짓말을 한 것은 했지만 집안 사람들에게 보일래 했던 생각에만 참고 있었어요. 학부를 숨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짓말을 너무 손쉽게 하는 것에 찝찝함을 느꼈어요. 미국 판타지콩 있나요? 그럼 미국 판타지콩을 가져와서 열어봐야겠네요. 신기하다. 왜 이게 이렇게 필요하게 나오는 걸려 있지? 그래도 김인희를 믿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동생이 하는 것이니 그녀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야겠지요. 결혼을 10월로 예정하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날 시어머니가 길에 떨어져 있는 팔찌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망설이고 계셨어요. 왠지 아이들의 장난감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두는 것도 마음에 걸릴 뿐만 아니라 집에 가져가기엔 찜찜해서 곧바로 경찰서에 맡겨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 남자친구를 데리고 긴급 출동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데리고 경찰서로 갔어요. 어머니는 분실물 신고를 하러 왔다고 말했고 어머니가 준 팔찌를 꺼냈어요. 우리는 그 팔찌가 어린이 장난감 팔찌라고 생각했지만 3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가 달려 있었어요. 만약 신고를 안 했다면 어머니가 몰래 가져가서 절도죄로 처벌받을 뻔했대요. 그래서 길에서 지갑을 주더라도 즉시 사진을 찍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네요.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한탄하면서 어머니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너무 지루해서 경찰서 복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활자를 보게 되었고 수배 전단지를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수배자들의 정보가 있었고 11번째 사람이 예비동서 얼굴이었어요. 그랬지만 이름과 나이가 다르더라고요. 타이틀에 중요 지명 피의자 종합공개 수배라고 적혀 있었어요. 오마이갓, 이름은 이민자 강원도 강릉 출신이다. 그 얼굴은 어떻게 봐도 셋이었어요. 저는 다급하게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리 와봐요. 왜? 무슨 일이 생겼니? 어머니. 여기 이거 좀 봐봐요. 이 여자, 세훈 씨 아니에요? 그래. 야른 입술, 가늘고 긴 눈매, 오똑한 콧날까지 세우고 봐요. 생식기 끝이 좀 생쥐처럼 뾰족해요. 양쪽 귀도 특이하게 생김이 적혀 있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 휴민이랑 사귀라고 되어 있었는데 무슨 사기를 쳤는지 경찰에 물어봐요. 그래. 그러자 우리는 사무실에 계신 습득물 신고를 받아주신 형사님께 질문을 하러 갔어요. 공개수배 전단은 언제 나왔는지 물었더니 지난 5월에 나왔대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20명씩 선정해서 전단을 만든다고 해요. 여기 이어져요. 이민자 씨, 사기를 친 거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기를 친 거죠? 잠시만요. 형사님이 혹시 조회를 하려고 사무실로 들어가셔서 우리도 따라갔어요. 형사님이 컴퓨터를 몇 번 검색해 보시더니 이민자 씨는 1989년생으로 강릉 출신입니다. 혐의는 사기인데 대부분이 혼인빙자 사기입니다. 혼인빙자 사기요. 꽃뱀이라는 말이 되는군요. 결혼을 핑계로 10명의 남성으로부터 대금을 편취한 후 사라졌다고 해요. 한 명은 심지어 결혼 생명보험료까지 챙겨서 도망쳤다고 하네요. 마지막 사기는 결혼식 전날 돈과 함께 사라졌다고 해요. 진짜 질 나쁜 여자네요. 형사님, 이 사람을 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수배범인 여부를 확인해야겠죠. 대부분의 경우 신고가 들어와도 아니라는 경우가 많으니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더 좋겠죠. 지속적으로 문자를 주시면서 그 여자 관련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진과 행적을 알려주시면 되겠죠? 알겠어요. 그럼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각해보면 시동생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고 당장 신고를 하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걱정을 하셨어요. 네, 사진을 보자마자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라면 어떡하지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에 우리가 잘못 보고 신고한 걸 알면 기분이 나빠져 파혼할지도 모르죠. 우리가 잘한 게 맞을까요? 생각 없이 신고한 게 아닐까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의심을 하면 먼저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니까요. 오늘부터 이민자 씨를 미행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자고요. 그냥 김인희한테 사진 한 장 달라고 하면 돼요. 어머니 말씀대로 이민자 씨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머니 안 가시면 난 혼자라도 따라갈래요. 아가, 너 지금 매우 흥분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머니. 제 몸은 지금 아드레날린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당장 잠복 근무에 들어가야겠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할 건데요? 너 혼자서 어떻게 할 건데? 나도 같이 가자고요. 잠복 근무하면 우리 명탐정 코난이나 추리의 여왕이 될 거예요. 어머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 빨리 소품 구입을 하러 가요. 말이 그러면 우리가 소품을 구입하고 날씨 좋은 날에 정우 모자와 뿔테 안경, 바바리 코트, 스카프를 들고 만났어요. 카페 직원에게 예비 동서가 오면 전화를 걸라고 부탁했는데 정우 모자와 점심을 먹으러 왔단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카페 앞 사각지대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의지를 했어요. 불 지킨 것 같아. 이렇게 덥고 날씨가 더운 날 바바리 재킷까지 끼는 건 힘든 건데 미행을 하려면 필수적인 아이템이에요. 엄마, 제가 모자를 쓸 테니 얼굴은 스카프로 가리세요. 선글라스도 착용하세요.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 하는데 왜 이리 서둘러 가는 것 같아요? 어머니, 사람들은 의외로 저희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마스크를 쓰니까 마치 안 보이는 것처럼 맞죠? 정말 그렇네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맞다, 어머니, 발자국 소리가 없는 운동화신 신으셨죠? 내가 하는 대로 다 했어? 그럼 더 할 일이 뭐 있나? 실제로 미행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미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인내심이잖아. 인내심이 없으면 미행을 성공적으로 할 수 없어. 대상이 건물에 들어가면 언제 다시 나올지, 어디로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끝없이 기다려야 하고, 나오면 즉각 대응해야 해. 그러니까 여자 사람이 밥 먹을 동안 우리는 화장실 갈까? 미행 중에는 화장실도 못 가거든. 미리미리 해야지. 어머니와 제가 화장실에서 다 해결하고 완벽한 준비를 해도 시민생애 카페 문이 열리는데 시간이 걸렸어. 그분이 큰 길로 나가서 택시를 부름. 저희는 편의점 골목에서 기다리며 손을 내저으려고 했어요. 다행히 도착한 택시가 멈췄고 저희는 숨을 고르며 앞에 탄 이민자를 따라 택시에 뛰어들었어요. 아저씨, 저희도 그 택시 따라가 주세요. 라며 부탁했는데 택시기사는 우리 두 사람의 충동적인 행동을 보며 안심할 줄 알아보는 듯이 선글라스를 쓰셨어요. 그는 호주머니에서 꺼내던 무서운 분위기를 띤 붕대를 고려버렸어요. 우리는 긴장한 마음에 택시기사의 오해를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아저씨, 반드시 저 사람을 놓치면 안 돼요. 라며 우리는 택시기사에게 말했고 택시기사는 백미러를 보여주며 안심시켰어요. 모르는 놈들은 붕대로 인정하고 최대한 따라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우리의 목적은 이민자의 거처를 알아내는 것이었고 그를 찾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택시는 도심을 돌면서 이민자의 택시를 따라갔고 신호대기 중에 긴장되며 주변을 살피며 있었어요. 여자는 차를 주차하고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것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로 의외의 큰 변화를 머리에 남겼습니다. 옆에 있던 트럭 뒷문이 열리자 그녀의 눈은 감탄으로 빛났습니다. 피자, 칠리, 스테이크 등 다양한 음식들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식료품 장바구니를 손에 든 채 주변을 둘러보았고 그때 그녀와 트럭 주인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트럭 주인은 따분한 시선을 주며 그녀에게 일순간 깜짝 놀라는 표정을 했습니다. 끝내 여러분 오늘은 무하암슝 함께 소리쳤습니다. 초후 그녀는 트럭에서 선택에 따라 음식들을 고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향수를 자극하는 뒤에 일상적인 장면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경전 예필디지 시간이지 회글 하루의 연일 남아있으래 시기 리어디에게 조심 많이 한다는 발각에다가 맞서야 합니다. 각전 철야면강하며 이야기해 무성에게 실용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문학잔을 클리어하려면 그것을 방일대 주변 지점에 던졌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고 아이가 뛰어갔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엄마란 말에 시어머니와 나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의 다리에서 이민자, 딸을 안고 있어 따라가며 활기차게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가 보행 속도도 맞췄습니다. 모녀가 모퉁이를 돌아가자 우리도 걸음을 빠르게 하고 따라붙었지만 어느새 둘은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뛰어봤자 벼룩이고 식당이나 가게에 들어갔겠지요. 시어머니는 정말 명탐정 홈즈 같았습니다. 새마을 금고 뒤로 가보자며 말했고 함께 가서 아이와 이민자를 발견했습니다. 다시 조용히 따라붙어 이민자 모녀를 따라갔고 마침내 이민자가 입력해주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민자의 집은 1층이 상가이고 2층은 가정집이었어요. 계단으로 두 사람이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했고 집을 확인했어요. 우리도 그만 집으로 돌아갈까 고민했는데 시어머니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철푸덕 주저앉고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이제 그만 우리도 집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경찰에게 신고할까요? 사진을 먼저 보내기로 했다는 것을 깜빡했어요. 시어머니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근처 약국에 들러 비타민 음료를 사드리고 대기석에 앉게 했어요. 그러다가 차 한 대가 이민자의 집 앞에 섰고 한 남자가 내려서 클러치백을 들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 남자는 이민자의 변호사 오빠였어요. 오빠니가 동생의 집을 방문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딘가 수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약국 안에 남기고 나왔습니다. 저는 혼자 이민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들어가려는 생각은 없었지만 계단을 보니 호기심이 생겨 올라가기로 결심했어요. 조심스레 한 계단씩 올라가다 보니 건물 내부가 어둡고 계단이 가파르더군요. 신중하게 주변을 살피며 2층 집 현관문 앞까지 갔을 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전화 전 남편이었는데 긴박한 상황에서 전화벨을 무음으로 설정하지 않은 걸 자책하며 급하게 전화를 끊었지만 집안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당황해 계단을 내려가려다가 넘어져 다쳤어요. 그래도 두려움에 뛰어내렸지만 너무 당황해서 제자리에서 넘어져 상처가 났죠. 무릎이 피가 났지만 아프다는 것보다도 더 매서운 땀이 났어요. 일어서려는데 뒤로 손이 닿더니 형님, 여기서 왜 계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세연아, 그 남자가 내게 팔짱을 걸고 내게 노려보고 있었어. 그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맞춰봐. 아마도 내 뒤를 밟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거짓말쟁이에게 가장 위협적인 건 뚫어지는 것 같은 강렬한 시선이야. 난 그의 눈빛을 찔러보며 그를 쳐다봤어.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남자가 내게 다가왔어.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뭔가를 직감했어. 눈빛으로 제압하려던 건 실패했고, 그래서 나는 회유 작전을 펼쳤어. 적어도 자수해야 할 거야. 내가 어쩌려고 그 아줌마를 따라오니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자수를 해야 돼? 넌 뭐야? 우리는 뭐지? 너 아줌마가 뭐야? 내 공격은 일이 끝이야. 이민자 오빠는 위협적인 표정으로 말했고 나는 벌벌 떨며도 할 말은 다 했어. 콩밥은 내가 먹을 음식이야. 경찰을 불러오겠다. 너를 쫓아오는 건 경찰이야. 동설하던 여자, 너 포기해.
내 얼굴이 공개수배 전단에 올라와 있어. 잡히는 건 시간 문제야. 그러니까 자수하고 광명 찾자. 무슨 소리야? 왜 소설 쓰고 있어? 아니야, 이민자 씨. 본명은 이민자. 1989년생 맞지? 나이도 속이고 이름도 가리고 진짜 이민자 씨는 누구인가요? 형님, 내 이름까지 다 알아. 이민자 씨 자수하다가 재료를 받았어요. 딸도 있는데 왜 그러고 사나요? 딸이 어떤 죄를 지었나요? 스스로와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이용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에 대해 모른다면 이민자 씨의 아이를 생각해 주세요.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반성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자수한다면 도와줄게요. 너무 두려워서 시간을 벌고 싶다는 생각으로 아무 말이나 했어요. 소시오패스의 사기꾼 중의 사기꾼들에게는 제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기꾼의 형이 침을 뱉고 제 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올려서 저렇게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폭행을 당하기로 했나 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을 감았지만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였죠. 그만해. 손 놔. 그 소리와 함께 둔탁한 소리에 사람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플라스틱이라는 매장이 있었던 편의점 앞에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의자를 들고 와서 두년놈들을 사정없이 패대기 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분노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고 언제 쓰러졌나 싶게 너무나 팔팔하게 살아계셨습니다. 카미에 누구한테 손찌검을 하려고 들어 이 나쁜 놈들아. 내 아들 속여 먹고 잘 살 줄 알았어. 시어머니는 시동생을 떠올리고 미친 듯이 의자를 내리찍었고 사기꾼 연놈들의 코에서는 코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이런 것이 물불 가리지 않는 어머니란 존재 위대함이구나 실감하는 순간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제가 이민자네 집으로 올라간 사이에 걱정이 된 시어머니가 형사님께 바로 전화를 했던 거죠. 공개수배 전단에 있는 여자가 확실하다는 정보가 경찰에게 신속히 전달되었고 경찰은 사기 혐의가 있는 이민자를 연행하기 위해 긴급 출동했습니다. 경찰을 본 이민자와 그 오빠가 전속력으로 도망을 쳤지만 결국 경찰 손에 잡혀서 유치장으로 연행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달려와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저를 부둥켜 안으며 물으셨어요. 괜찮니?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겠어? 내 어머니 너무 무서웠어. 내 덕분에 살았어. 그래. 우리 얼른 집으로 가자고요. 엄마, 고생했어요. 우리 두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사기꾼 이민자는 유부녀를 꿰어서 애가 둘이나 되었어요. 우리가 봤던 유치원생 말고도 하나가 더 있었죠. 그건 아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아파 병원에 있었고 그 병원비를 빼앗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빠인 줄 알았던 그 변호사는 오빠가 아니라 이민자의 남편이었어요. 그 사람은 남편과 공모해서 돈을 챙길 생각이었던 거란 말이죠. 이름도 가명이고 직업도 가족도 모두가 거짓말이었어요. 내 도련님 박세은이 아니라 이민자라는 여자였고요. 결혼 상견례 때 만난 부모까지도 다가 가짜였죠. 명절 때면 시범을 보여주기 전에 미리 사기전을 치렀어요. 우리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무서운 게 돈을 빌려준 후에 연락이 뜸해지기도 했고 연락 단절을 하는데 한 번은 결혼해서 사망보험금을 탔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죠? 엄마, 나도 그 사람한테 돈을 줬어요. 그 사람이 급히 1억 원이 필요하다며 재심을 갚아줬지만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시동생에게 이런 진실을 알려주기에는 너무나 가혹해서 시동생이 상처를 받는 모습을 참 지켜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나 달콤한 거짓보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진실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도 차마 아이 둘이 있고 변호사 오빠가 남편이었다는 말은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사기범죄를 저질러 나쁜 유부녀였다는 사실만을 알렸습니다. 남녀 간의 연애 감정을 이용해 피해자의 마음과 돈을 훔치는 꽃뱀 사기 연인, 빙자 사기 혼인, 정말 인격을 파괴하는 악랄한 범죄인 것은 피해자인 시동생이 부들부들 떨면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이미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를 가지고 우울했던 시절을 극복했던 사람인데 또 한 번 믿은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져 서로 안부를 물어주고 챙기면서 서로를 도와주었습니다. 저 또한 시간이 날 때 시동생의 카페에 가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줘. 도울게라고 말하며 동행하고 시동생은 가족들의 품에서 하루하루 건강하게 배신의 상처를 이겨내었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지금은 착한 카페 알바생과 목화와 열애 중이라고 해요. 사기꾼인 동서 이민자 씨의 행방을 전해주던 알바생이지요. 파랑새는 역시 그림 속에서만 멀리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맞이했다. 난 정말 그 둘이 결혼한 모습을 보고 싶다. 내 생각에는 사람들에겐 촉이 있다. 어머니도 그랬고 남편도 그랬다. 본능적으로 이 결혼은 진행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으니까. 나는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 사람들이 사랑으로 속이는 건 너무 슬픈 일이야. 하지만 사이코패스들은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거야. 그 사이코패스 사기꾼을 만난 것을 계기로 무서운 교훈을 얻었어.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로서 진심으로 사랑하되 속지 않도록 해야 해. 모르면 속는다는 걸 잊지 말자. 안녕히 가세요.